재성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서양 시각으로 보도된 외신은 직접 전문가에게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 언론이 자기 시각이 아니라 서구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많았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제가 네.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녹화를 어제 했거나 조금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부분적인 동원령 발표했거든요. 예. 내일 발표했으면 또 내가 망신당할 뻔했구나. 제가 네. 유수공장에 2월 17일인가 출연을 했어요. 네. 전쟁 안 일어난다.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월 17일 날 뉴스공장 오전에 출연하고 와서 점심 먹는데 분쟁 격화. 주변에서 네 말을 더 이상 못 믿겠다. 방금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이라는 걸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사실상 전면전, 지금까지는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작전. 요 지역에 필요가 있어서 군사작전을 한다,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기 공급을 끊을 수도 있는데 끊지도 않았어요. 네. 자포리자 원전. 유럽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원전을 러시아가 점령했거든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까 원전 끊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 안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를 몰아내고 반노하지 않게 하는. 돈바스를 그들의 말로는 해방시키고. 그렇죠. 네. 돈바스는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쪽의 나치가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게 맞아요. 그거는 러시아의 주장이 아니라 유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학살이 일어나서 그걸 명분으로 푸틴이 우리 가서 그 사람들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거 작전이야, 작전. 그 외에는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목적 달성. 그렇죠. 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생이라면서요. 네. 특수관계인 거죠. 특수관계. 네. 소련 시절 훨씬 이전부터 혈연적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들 간도 서로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서 러시아를 원수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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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는 그거예요. 네. 네.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려고 작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원전인데 우크라이나 쪽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했단 말이죠. 우리 언론에서는 항상 푸틴이 악마화돼 있는데 물론 나쁜 놈이지, 여러 면으로. 근데 이 전쟁의 푸틴의 입장은 악마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게 반격하기 전에 지도구나.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9월 10일자 지도죠. 이게 러시아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러시아어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만 읽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이 지도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짙은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큰 도시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지역이 2월 24일 이전에 돈바스 지역의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반군이죠. 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 나치에서 러시아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요 지역. 러시아에서도 나치라고 안 하고 네오나치라고 하거든요. 네오나치. 네. 네. 이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두 개의 주의 일부분입니다. 요 주가 이제 루한스크주, 우크라이나어로는 루한스크주라고 하고, 루한스크. 네. 네. 요 밑에 있는 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까지 해서 여기가 도네츠크주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주가 자포리자주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전이 여기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가 헤르손주입니다. 헤르손.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가 크림반도고요. 여기가 이미 병합된 크림반도. 네, 2014년에 병합된 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돈바스 지역과 돈바스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크림반도를 중요하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루한스크 주의 서쪽에
하르키우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르키우주입니다. 여기가 끝이 이제 하르키우주인데. 예, 이게 하르키우라는 시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러시아는 하르키우 시, 그러니까 그 주도죠. 예. 주도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일부를 장악했던 거죠. 아, 예. 주 일부를 장악하고 예. 있었는데. 주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약진을 하니까 하르키우 수복했다고 자꾸 보도가 나오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하르키우 주의 일부를 수복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요만큼 하얗게 변했죠. 예, 이렇게 이제 후퇴를 요만큼을 이제 수복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지역은 이 지역이잖아. 요렇게 연결된 요 지역. 근데 이 지역의 전세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난 그게 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말로 공격하려면 여기를 공격하고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헤르손주가 타겟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 여기가 예, 중요하니까. 예. 러시아가 통치하던 이 지역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탈리 간체프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8배가 많았다고 해요. 러시아도 이 지역의 방어가 훨씬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싸우면 굉장히 치열하고 승부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기 덜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젤렌스키도 바이든도 승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려 부었는데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똑같은 정도로 맞받아쳐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흘러가는 거 말고 탈환했다, 이겼다라는 소리를 들을 확실한 지역이 필요했던 거죠. 전과가 필요한 예, 거죠. 예, 예. 젤렌스키도 서방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든 혹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든 그 전과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예. 바이든도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교 관련해서 바이든이 성공적이 하나도 없어요. 중동에서도 실패했지. 중동 석유 구하러 갔다가 그 특전 받고 왔잖아요. 네. 북핵도 아무것도 안 되죠. 이란 문제도 못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부으면 탈환할 수 있는 지역. 8배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어쨌든 예. 병력의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후퇴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8배를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중요도로만 따지면 여길 때렸어야 돼. 정치적 승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작전에 크게 개입했다. 예, 그런 보도는 이미 나왔죠. 그렇죠. 예, 예. 미국과 함께 예.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사실 이 전쟁에서는 지금 무기도 다 미국 무기를 쓰고 있는 거고 미국이 고용한 영병들도 가 예. 있는 거고 이번 작전도 미국이 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서방에서 보도도 타겟을 정하는 것까지 긴밀하게 다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타겟을 정하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선전할 전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끊어야 치명적인데 사실은 제일 먼 곳이죠, 여기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의 남은 지역이 있잖아요. 다음 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아이고야. 뭐, 죄송합니다. 또 러시아어라서. 요거를 확대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요걸 맞습니다. 확대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루한스크주는 다 이제 장악을 했고요. 도네츠크주에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사실 이 하르키우주의 이 지역이 루한스크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의 후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푸틴이 네. 일부 동원령을 내렸다. 이것은 작전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계 주민들이 학살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출 작전한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이 반노 정권인데 그걸 교체하려는 거야. 이거는 미국도 많이 한 일이에요.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간 것도 반미 정권이라서 교체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이 한 일이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워낙 서방 편이니까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가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여하간 러시아도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동원령을 내리면 그러면 양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기자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이 푸틴이 이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 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이게 수세에 몰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 네 개 주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 투표를 러시아로의 병합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밤마다 뉴스를 봐요.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놓치거나 잘못 말할까봐. 네, 잘못 말할까봐.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사례를 보면 투표가 끝나면 거의 즉각적으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영토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네,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글로 가려고 하는 거나 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푸틴 정부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동원령을 내리면 이게 진짜 전쟁이 되어버리잖아요. 작전에서 전쟁으로. 네, 작전에서 전쟁이. 사실상 이게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이 제재나 전쟁 상황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징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만 명이 동원령이라는 건 일반인들을 군대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도 압박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동원령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 놓으면 동원령을 해도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죠. 동원령을 발표한 것과 주민투표를 실시한 거는 같이 묶어서 봐야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저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과 이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해서 푸틴이 어떤 수를 둘 것인가가 관심사였어요. 푸틴도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전쟁으로 갈게. 이런 대응이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확전이 될 위험은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에 협상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 잃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면 동시에 협상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원래 이제 과거 외교사를 보면 그런데 그게 실패하면 진짜 전쟁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세계 전략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잃을 게 없다라는 식의 그래서 저도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뭐 기대합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 가능성은 낮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정부가 너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전쟁 때문에 영웅이 됐고 성과를 얻으면 자기는 재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운동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주민투표가 연말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앞당겨서 한 거예요. 이게 치고 들어오니까 푸틴이 응수한 거예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맞섰다고 보고요.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가장 강경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내에는 푸틴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파들이 많습니다. 전선이 좀 지지부진해질 때부터 동원령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하냐 푸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렇죠. 뭐. 사실 러시아가 제한전을 벌린 거거든요. 네. 병력의 손실을 줄이면서 전진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다면 수도에 집중적으로 공격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분적인 동원령을 내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고 이를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게 되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지는 걸로 봐야 돼요. 러시아가 여기다가 모든 병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사실 이 동부 지역에서 중국하고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건 실패했고. 예. 그런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죠. 이 지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똑같은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빨리 수복해야 된다라는 러시아 내 강경파들의 주장도 컸던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격 작전이 에서 전술적인 패배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건의가 오히려 있었죠. 강경파들이 득세한 거네, 러시아에. 그렇죠. 푸틴보다 강경파가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액션을 취하게 될 상황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협상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수를 둔 걸로 보여요. 이제 저는 양수경자매라고 봅니다. 세게 칠 텐데 니네 협상할래 안 할래? 아니면 그냥 가고 둘 다가 들어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연결됩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 영토야. 그다음부터 니네가 러시아 영토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훨씬 더 센 무기 쓸 거야. 네. 군인도 더 많이 투입해. 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국면에 와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더욱 영향을 받게 생겼네. 그렇죠. 이거를 예. 하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야 저는 6.25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우리는 굉장히 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인 권력의 질서를 바꾸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세계 질서의 변화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어떤 기자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군에 밀리는 거죠?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또 경제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는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 변화 한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게 러시아 영토가 되면 러시아가 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양상이 진짜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아까 에너지 블록을 쌓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전쟁의 영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블록들이 꽉꽉 만들어지는 거지.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은 벌써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인해가지고 공장 다 미국으로 와. 전기자동차 중에 하나의 브랜드도 그 보조금을 못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각국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막 치열하게 외교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 바보가. 미국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지. 이 바보가. 아주 큰일이야, 큰일.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경찰 연락 오면 같이 가시는 겁니다. 큰일, 큰일. 끄덕끄덕 또 하셨어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안 가기를 바라지만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동맹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동맹 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근데 동맹을 강화하면 되게 우리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쟁에 연루될 위험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기겁을 한 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이다. 중국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터지면 우리 부른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린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바보 같은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맹을 강화하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연루의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 강화론과 균형 외교론은 두 날개가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 해서 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것만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핵은 미국에서 빌려 쓴다는 거 아니지. 뭐 핵을 쓰면 우리는 그냥 멸망이지. 그리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네. 유사시에는 미국에 있는 핵을 쓰겠다. 마치 자기 것처럼. 그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핵을 쓴다는 건 한반도가 멸망한다는 얘기죠. 아, 진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지 유사시에는 미국 핵을 쓰면 되잖아요. 이게
야, 씨발.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계속 말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고, 언론도 다루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천공회한테 전달하고, 윤석열 밉다고 우리가 망할 수는 없잖아. 응?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도 계속 나오셔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